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 하면서 11%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약간 뭐 윗골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도 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10%를 좀 목표로 해서 향후 3년 동안 3조 원 이상 추가로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서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최근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서 조선주하고 금융주가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 밸류업 정책이 지배주주보다는 약간 기존 주주한테 유리할 수 있게끔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올해 내년 배당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배당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세금도 낮춰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책이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KB금융 같은 경우 이미 70% 외국인 한도가 70%가 넘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한도가 한 65% 조금 모자른 것 같은데 어쨌든 65% 전후에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도가 낮지만 그래도 40% 이상 높기 때문에 이 정부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를 은행주들이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그 배당을 높여야 된다 이슈가 있을 때 은행들이 거기 동참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정부가 배당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발목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없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금융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금융지주들이 서로 이게 좀 경쟁이잖아요. 네. KB하고 우리은행하고 네. 우리금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총 환원율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50% 그쵸. 된다는 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사들의 이제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40%가 좀 안 됐습니다. 그게 영업이익의 40%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쓰겠다는 네, 얘기? 네.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20% 정도 우리나라 금융주식사들 20% 정도인데 최근에 꾸준하게 높여지면서 작년 기준으로 KB금융이 주주 환원율이 37.5%까지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금융사들의 평균 그 주주 환원율이 9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작년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이 파트너스가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주주 환원을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68% 정도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흥국이 37%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32%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그나마 높여진 상황에서 작년 기준 37%예요. 그러니까 아직 40%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한 40% 정도까지 높이겠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2, 3년 내에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50% 정도까지 높여준다라면 뭐 선진국 수준이 68%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신흥국이 37% 그것보다 높게 그 배당 같은 걸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사들은 외국인 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금융주 투자하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몇 년 전부터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다 무시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서준식 교수. 아까 제가 녹화 촬영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3년, 4년 그냥 금융주 그분은 투자 자산의 90%가 주식이고 네. 그 모든 게 다 거의 그 금융주인데 네. 자산이 3배로 불었대. 네. 배 아파가지고 아까 혼났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주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안 간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좀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내렸지만 올해는 정말로 은행주들이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차분차분 배당만 받는 거 재미없어 보이는데 야 진짜 거기다 밸류업까지 이게 또 튀어나오면서 그쵸.
네,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융주 중심으로 하셨던 분들이 요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도 이렇게 갈 것이냐, 이 금융주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좀 생겨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사실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홍콩 ELS 그 손실 관련된 배상금이라든지 또 부동산 PF 관련돼서의 손실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충당하는 금액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반기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덜 반영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죠. 금리 인하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찍히고 있고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뭐 0.5% 인하 가능성도 있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충분히 부동산 경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18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하고 있고요. 전국 매매 가격도 물론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그 아파트 가격에 좀 한정된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승세로 좀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제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대출 전환이 좀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신규 대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주담대 대출 한도가 5조 3천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물론 최근에 좀 이게 좀 과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관련된 지적을 좀 했고 또 은행들도 조금은 대출을 조금 줄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부동산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은행 그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은행들 이자 마진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어떤 걱정을 하는데 저는 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이자 마진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차이가 이자 마진인 것인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예금 금리는 빛의 속도로 내려가고요. 대출 금리는 상당히 더디게 내려가는 과거에 습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다라면 금리 인하가 뭐 급격하게 막 0%대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제한된 금리 인하를 다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마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약간 좀 안 좋았던 부동산 대출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고금리에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좀 거래가 되면서 숨통이 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이 오히려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주 가운데서도 왜 은행주를 살 것이냐, 네. 아니면 보험주를 살 것이냐, 네. 증권주를 살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많이 갈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은행주들이 4대 금융주의사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워낙에 이제 배당이 좀 민색했다라기보다는 좀 낮아졌다가 배당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뭐 신한지주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과 좀 더 높게 그러니까 그 폭이 더 크게 예상이 된다라면 오히려 증권주 같은 경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채권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부터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금융사 중에 하나가 증권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미국 기술주들, 그 빅테크, 그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 네.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반등할까 이런 기대감을 좀 주는 네. 상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좀 반등도 제법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전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저는 뭐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메타가 됐든 뭐 애플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엔비디아 포함해가지고 이들 기업들 중에서 다시 한번 그 2차, 3차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또 반대로 조금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후퇴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현재까지 AI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시장을 재편하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AI가 들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을 다시 잡냐 못 잡냐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흥하고 누군가는 쇠락할 거라 보고 있지만 그 쇠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흥하는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국내에 뭐 반도체가 됐든 뭐 관련 소프트웨어가 됐든 새롭게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면서 항상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너무 지레 겁을 먹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점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차원에서 YC가 거의 20%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1000억대 수주가 나온 게 이유가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오른 이유로? 뭐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HBM 관련해 가지고 이제 3는 아니지만 일반 HBM 서버용 제품이 아니라 중국 관련돼서 약간 저가형은 아니지만 저가 뭐 모델에 들어가는 HBM은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YC가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매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YC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95% 이상 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매출이 500억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3천억대로 6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22년, 23년은 이제 반도체 시장이 조금 둔화되면서 매출은 한 2천억대로 좀 정체를 보여줬는데 YC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브반 테스트하고 미국의 테러다인하고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P3, P4 반도체 공장 전공정 장비가 이제 공장이 거의 다 이제 지어지면서 전공정 장비가 들어가면서 YC 제품이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의 이제 제품이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고 3 관련해서는 뭐 빠르면 8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통과되지 않겠냐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HBM으로 갈수록 테스트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YC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끝단의 테스트라는 제품이고 YC는 그 앞에 테스트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HBM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의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매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특히 이제 YC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라든지 D램 쪽에 테스트 장비를 이미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해 상당히 검증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것을 통해서 또 이 관련된 업체들 찾아본다면 어디가 괜찮을까요? 테스트 소재 부품 중에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CMP 소재 관련돼서 공정 관련돼서 KC텍이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0 며칠에도 이 시간에 와서 한번 언급해 드렸었고 주가가 그때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국내 유일 CMP 장비 소재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뭐 CMP는 이제 장비는 뭐냐 웨이퍼를 이제 평탄하게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하는 습식 세정기도 생산을
좀 하는 기업이고요. 웨이퍼 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제품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 확대로 해서 CMP 공정 횟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5나노에서는 19번의 CMP 공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램보다는 낸드 쪽에 미세 공정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HBM이 층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8단인데 이제 12단, 뭐 15단 계속 높아질수록 CMP 공정이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이제 소모성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시텍이 최근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조금 그 7월 달까지 좋게 흐름이 보였다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4만 원 정도면은 상당 부분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저점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소재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이 그 쿼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쿼츠 관련돼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이 쿼츠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 반도체 쪽에서 사용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숙련도 기술력에 따라서 이 제품의 완성도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뭐 TSMC, 램 리서치 등 다양한 매출처를 좀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쿼츠의 매출 비중이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뭐 실적 좋고 기술력 좋은 기업들은 현재 가격부터는 조금은 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그 미국 증시 네. AI 버블 논쟁이 벌어지면서 많이들 빠졌어요. 많이 뭐 하락했습니다. 하이스케어 하이닉스도 네. 그렇고 관련된 소부장들도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결국은 미국 증시가 돌아서야 네. 관련 섹터 반도체의 어떤 방향성이 딱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삼성전이라든지 하이닉스 모두가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출렁거린다라면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 주는 이제 주요 기업들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죠. 원래 지난주보다 더 그 실적 발표가 더 굵직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AMD가 내일 모레 새벽에 AMD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는 이제 메타라든지 ARM, 램 리서치 실적 발표를 하고 예상을 앞두고 있고 또 금요일 새벽에는 아마존하고 애플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구글이 그 화두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수익은 언제부터 나오냐라는 어떤 그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 다 똑같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답의 뉘앙스가 좀 다른지,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또 이제 그 과소 투자가 과대 투자보다 그러니까 과대 투자가 가소 투자보다 더 좋다. 뭐 어쨌든 그러한 논리를 계속 앞세울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실적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에서 결국엔 젠슨 황이 지금 모든 반도체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약간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약간 현재 가격대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혹은 상승하더라도 약간의 점진적인 상승 그러면서 이제 8월 말 이후에 방향성이 정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든가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좀 하락하든가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실적이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제 기억에 맞으면 연간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씩 꺾이는 부분들,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PER 10배를 주는 게 맞냐? 10배는커녕 뭐 5, 6배 뭐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았다라면 그렇게 높은 변동성보다는 앞으로는 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 상당히 엿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HBM 반도체도 있지만 아직 지금 이번 실적에 레거시 전통 D램이랑 낸드 실적은 아직 완벽히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전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막 고성장하진 않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또 그걸 바탕으로 내후년도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적자일 가능성 저는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는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저는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좀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너무 많이 오른 기업은 좀 부담스럽지만 또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가하게 좀 빠진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투자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